지금은 건전재정할 때가 아닙니다. 금리를 못 나르거나 금리를 못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건전재정이 아니라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일단 살아야 됩니다. 가계부채는 늘고 있지만 나라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투자캠퍼스 2024년도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송에 조금 더 여러분께 다가가고 조금 더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편을 하였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설레고 이런데요. 여러분들 개편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기훈님 안녕하세요. 반장님. 네, 다른 시간대에 알람이 울려서 바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앞으로는 매일, 그것도 화목금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 오후 5시에 만나 뵐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평소에 이제 2강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1강에서는 좀 더 압축을 해서 좀 더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그 투자 캠퍼스 1강은 보면 10달째 성장 가계부채 딜레마.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0달째 지금 대한민국의 금리가 변동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금리가 오르다가 그죠? 지금 이제 동결을 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10달째. 왜 그러냐면 이 성장과 특히 가계부채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금리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장과 부채 무엇이 먼저인지 이번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 7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 아시다시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이제 전일 열렸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그리고 이번에 11월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7번 이렇게 지금 금통위를 열었는데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지금 30일 기준금리 3.5% 3.5% 이렇게 되면 내년 1월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3.5% 동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리를 못 올리는지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늘은 7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자,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유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어떻게 보면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면 뭐 7월 달이나 8월 달, 10월 달, 뭐 7, 8월 달 특히나 금리 올려야 되는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저희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1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렸어요.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경우 기존 1.4%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면 기업들은 활동이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 이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7연속으로 동결을 했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2.1%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내용은 잘 아는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PF의 부실림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이 경제 성장을 낮추는 거랑 그죠? 이 금리 동결이랑 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전 같으면 뭐 7월달, 8월달 같으면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옮겼기 때문에 올리는 게 맞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동결이고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낮춘 것이 마냥 금리 동결의 이유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저는 맞는지 조금 의문이 좀 가기는 합니다. 기훈님이 개인 빚이 많은 나라, 네 안타깝게도 개인 빚이 많은 나라.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침 30일날 같이 발표된 게 이 산업활동 증감 추이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자 어떻습니까? 9월달, 10월달 이렇게 보면 자 생산이 얼마 줄었습니까? 자 1.0에서 지금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소비가 마이너스 0.68%. 생산도 줄지만 소비는 거의 어떻게 보면 더 생산보다 더 적겠다.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너무나 위축됐다는 거고. 자 여기에 또 미래를 어떻게 보면 책임질 건데 지금 보시면 투자 같은 경우 무려 마이너스 3.3%가 내리면서 이 모든 지표가 전월보다 뒷걸음치면서 전 산업 생산의 지수가 1.6% 하락을 했습니다. 여신님 안녕하세요. 방송 시간이 바뀌었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산업활동 증감치가 얼마나 지금 안 좋냐 하면 3년 6개월 만에 가장 최대 하락할 정도로 지금 3년 6개월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로나 시국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국만큼이나 이 산업활동 소비면 소비, 생산이면 생산, 투자면 투자까지 모든 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했던 가계부채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부채를 좀 살펴보면 자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4월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가격이 쭉 내리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었거든요.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3천억 정도 찍게 됐고 이 은행권 가계대출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중심입니까? 주택담보 주담대 중심으로 4조 9천억 가까이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근데 이 금융권 가계대출은 어떻게 보면 또 2조 6천억 줄었어요. 그래서 전달보다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앞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전부 다 주담대거든요. 주담대. 거의 대부분 주담대인데 D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전체 매매 건수를 보면 1월부터 2, 3, 4 올라오면 이때는 어떤 살입니까? 봄철,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매 건수가 5, 6, 7, 8 이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주담대 관련해서 뭐 50년 대출부터 해서 전세 만기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이월해 준다면 이런 여러 가지 주담대 같은 대출이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잠시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 주담대를 안 빌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주담대를 풀면서 그죠? 풀면서 지금 가격 하락을 막았다. 어떤 돈으로? 개인 부채로 가계대출 증감으로 해서 정부가 이 주택 가격을 막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최근 한번 보십시오. 9월 달부터 그죠? 이제 거래 수는 감소를 해요. 근데 보시면 6억 이하의 거래 비중은 계속 늘고 있고 6억, 9억 이하 거래 비중은 낮아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거를 지금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민들만 연끌을 해서 여러분들 계속 주택을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지금 이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경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 주택을 매매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항상 우리 언론에서나 기사에서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 바닥이다 뭐 어쩌다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방 같은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파트를 부추긴데 그게 보면 6억 이하의 거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서민들 특히 30, 40 좀 청장년층이 많이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혹하면 위험한 거죠. 네,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부가 이제 얘기했던 PF, 그래서 PF를 막겠다고 지금 보시면 9월 26일 대책위에 PF 대출 비아파트 건설 자금들 1.6조 원을 지원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PF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찾아봐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를 봤거든요. 2018년 59조에서 지금 매년 늘어나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동산은 경기를 안 타는 겁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빠르면 1년 하지만 1년짜리보다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이 완공된다고 본다면 지금 2년 전 84조 9천억 여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조 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항상 저는 시한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금리 내리는 거죠, 금리. 이 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미국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동안 우리는 1년 내내 금리를 못 올렸어. 왜? 가계 부채 때문에 못 올렸죠.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뭐 아니면 뭐 좋아서 돈이 많아서 소비가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가계 부채가 너무 높고 이거 계속 올리다가 서민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것 때문에 못 올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한미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보면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7연속 금리 동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하고 달러 가치 비교를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자, 보시면 미국 1달러의 우리나라 가치가는 1290.50 이게 전일 기준 오늘은 이제 1300원 훌쩍 다시 뛰어넘었는데요. 자, 이 얘기인 즉슨 미국 돈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미국 1달러에 우리나라는 1290원에 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1달러가 훨씬 가치가 높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달러라든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금리라도 이쪽이 더 높으니까 그죠? 금리라도 더 높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되겠죠. 현실은 이렇게 되죠. 오히려 지금 미국 금리가 훨씬 높아. 돈의 가치도 미국 돈이 더 좋은데 금리도 더 높아. 저라도 당장 미국에 가서 적금을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원화 약세가 나타난다. 원화 약세가 나면서 외국인이 한차손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돼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시장 하락이 와요. 근데 그게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큰 조정이 오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지금 이런 추이가 나올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채권도 그렇고 수입 물가까지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실적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거기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전에 또 우리 IMF 기억나시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가계부채는 내려야 돼요. 정말 단순한 논제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 논제인데 그러면 이게 본다면 자, 가계부채는 수입하고 지출, 그죠? 자, 수입하고 지출인데 이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부채가 되는 건데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GD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GDP를 기반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GDP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1.4%까지 하향을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3%대 이상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계부채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다. 그냥 똑같은데 나는 돈을 더 쓴 것도 없고 부채를 더 넣는 것도 없다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옵니다. 정말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지금 저성장의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금리가 7연속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어떤 영향이 되냐면 지금 환율이 어쨌든 1,300원 전후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평균 예전에 보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는 1,300원대 1,300원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수출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 또한 지금 보시면 2023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내려와. 기호님이 단순하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 물가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특히 반대로 내려오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차트는 뭐냐 하면 저성장을 이어간 GDP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 성장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우리가 지금 2%대를 지금 못 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죠? 어쨌든 성장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 품목이 다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 안 되면 소비라도 올려야 돼요, 우리가. 생산, 투자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지만 소비는 정부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풀면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내리지는 못하고 계속 동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비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외식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해줘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저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받는 돈은 똑같아. 만약에 기호님이 월급이 500만 원에 치자. 500만 원 이렇게 치시면 이게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물가 자체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는 실질소득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도 떨어지고 저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 건전재정으로 부족한 예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뭐 추정을 하든지, 그죠? 국채를 발행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에서 이게 없어. 항상 하는 얘기가 건전재정이에요. 지금은 건전재정 할 때가 아닙니다. 금리를 못 나르거나 금리를 못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건전재정이 아니라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일단 살아야 됩니다. 가계부채는 늘고 있지만 나라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참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7연속 올해 내내 금리 동결을 했는데 자, 지금 세계 가계부채 상위 비율을 보시면 한국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04%, 그 다음에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49%예요. 한국이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계부채는 59.7, 국가부채는 258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이 이 정책을 좀 바꾸고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고물가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은 올라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가 G20, OECD 평균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뭐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스 이런 쪽 치우라도 지금 이거 보시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다 69에서 127 여기서 어느 정도 부채는 저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왜 자꾸 이 개인들에게 부채를 짐을 지우는지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선진국 기조로 가고 국민들에게 좀 생활의 부담, 서민들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리를 못 내린 상황이라면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지고 지금은 건전재정보다는 오히려 그지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서민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번 이 7연속 금리 동결에 따른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